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19번째 영화고요. 저번에는 심야의 추적자 잘 보셨는지 엄청나게 어두운 영화였죠. 그런데 완전히 수작 중에 수작입니다. 제가 그 영화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 광기의 영화긴 한데 그렇게 그 심야의 추적자처럼 점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몰입할 수 없었던 그런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를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947년에 만들어진 칼라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광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야의 추적자보다 더하거든요. 더한데 심야의 추적자에 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젖어들 수 없는 부분은 심야의 추적자라는 영화가 그 점진적인 느낌부터 해서 주인공 자체가 상당히 수동적인 인물이잖아요. 자니 맥킨이. 반면에 그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외면당하는 방식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인물로서의 그 자니 맥킨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젖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션도로 가서 나중에 그 우리가 어느 순간에 광기의 장면이 있어도 그 장면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이 영화는 전체적인 무대 연출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색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짜임새에서 섬세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금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해결했다면 어마어마한 수작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이 영화가 예전부터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광기의 부분부터 해서 종소리라든지 그 전체적인 이 영화가 주는 분위기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그 영화로 충분히 그 가치를 지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뛰어넘지를 못했네요. 그 옆에 있는 영화는 더 리버라고, 제가 왜 이 영화를 놨냐면,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체계적인 분석을 해서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로 선정했던 영화가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브레송과 더불어 그 감독의 오댓이라는 영화를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장 르누아르의 그 더 리버를 택했는데요. 이 영화는 저한테 뭐 또 인생 영화죠. 근데 제가 오늘 영화 소개하면서 그 옆에 이 영화를 놓은 이유가 두 영화의 근본적인 작가가 똑같습니다. 루머 고든이라고요. 그리고 배경 자체도 오늘 다룰 영화도 히말라야 산맥의 그 절벽 꼭대기에 있는 작은, 지금은 약간 뭐 쓰여지지 않는 작은 뭐 귀족의 별장 정도? 네, 귀족의 작은 성 정도 되겠네요. 그 배경인데 그것도 어차피 인도에 속해 있는 배경이라면, 그리고 그 옆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도 나옵니다. 저 덜리버는 그야말로 인도의 뭐 겐지즈강, 예, 그런 어떤 강에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그린 거거든요. 저 안에 인도적인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장 르누아의 조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이 사티아지 레이. 그 역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그 사람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아마 그 조 감독이었던 샤츠야지 레이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감명을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덜리버가 보여주는 방식하고 저는 둘 다 원작을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덜리버가 보여주는 그 엄청 통찰력과 그런 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잔잔하게 심리적인 부분을 잡아가는 그런 게 아주 뛰어나거든요. 장 르누아르는 이 시기에 이미 거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감독도 그 보면 대단한 감독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영화 감독은 제가 또 많이 다뤘던 감독이에요. Gone to Earth에서 그 귀향이라는 영화, 제니퍼 존스가 여우를 키우곤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그 운명을 맞이하는 그 영화하고 이 오늘 영화하고
굉장히 접점이 많습니다. 어떤 접점이냐? 첫 번째로 감독이 같아요. 역시나 이 영화는 마이클 파워라고 그 다음에 프레스버거하고 같이 감독 작가가 둘이 공동 작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작업을 하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다뤘던 영화 중에서는 그 귀향이라는 제니퍼 존스가 여우를 키우던 그 새끼 여우를 키우던 그 영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기억나세요? 그 영화 스코틀랜드 그쪽에 그 섬 있는 그 배경으로 해서요. 아주 철학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죠. 그 영화는 많이는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의 그런 분위기 참 좋아합니다. 오늘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마이클 파워라고 프레스버거, 에메릭 프로스버거하고 같이 만든 영화고요. 그 옆에 제가 저렇게 여로하고 지상에서 영원으로 놓은 거는 거기에 공통점은 여배우겠죠. 데보라 카가 주인공 수녀 역할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절벽 같은 히말라야 그쪽에 있는 그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죠. 사용은 안 하고 폐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쪽에 장군이 있어요. 나이든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그 아버지 때에서 거기를 아버지의 그 시중을 두는 일종의 여인들의 그 숙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첩 같은 그런 개념이었겠죠. 그런데 그 공간을 이제 그 교회에다가 헌납을 해서 수도원에 헌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제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리고 병원으로 탈바꿈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녀 재단에다가 그걸 맡겼기 때문에 수도원에다가요. 수녀 5명이 거기에 와서 이제 그 새로운 일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표 수녀 역할로 해서 클로다 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거기에 총책임자 수녀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집 자체는 완전히 상반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장군을 모시는 그 여인들이 거주했던 어떻게 보면 향락과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수녀들의 그런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애욕의 그런 어떤 그 기운이랄까 그런 게 이 수녀들의 이 공간으로 이렇게 그 기운들이 침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정진을 하지 못하고 수녀가 되기 전에 과거에 했었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을 자꾸 상기시키게 되면서 그 안에 불안정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명의 그 남자가 있겠죠. 그 남자는 그 모프라는 지역의 행정관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어쨌거나 그는 그 노 장군하고 이렇게 연결된 고리로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니까 굳이 또 마다할 이유는 없어서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뭐 일종의 그 방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런 약간 해결사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이름은 해서 미스터 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딘이라는 존재가 또 수녀들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애정 전선 뭐 그렇게 뭐 약간 심리적인 그런 동경 같은 거를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클로다라는 데보라 카가 분한 그 수녀 대표 수녀죠. 그 경우에는 약간 뭐 오히려 클로다 수녀 쪽에서보다는 이 미스터 딘이라는 사람이 클로다한테 느끼는 어떤 호감의 정도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반면에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아주 원래 수도원에서도 골칫덩어리였던 그 루스 수녀라고 있습니다. 항상 병약하고 독단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러는 수녀가 그 미스터 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남자 딘은 호의를 클로다 수녀한테 주는 걸 보고 질투와 그런 게 서서히 자라나게 돼서 하나의 파국적인 결과를 맞는
그런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수도원에서 이제 총 5명의 수녀가 이뤄내는 일이기 때문에 4명의 수녀를 차출을 했을 때 첫 번째 필리파라는 수녀는 정원을 잘 유지하니까 그 수녀를 차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고 부르는 수녀는 그 이름에서 한이가 별명이거든요. 아주 친화력이 좋아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라는 수녀는 아주 덩치도 있고 힘이 세니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어서 하는데, 이 수녀는 이제 그 병원 쪽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 수녀, 문제는 그 항상 원래 수도원에서도 가장 좀 문제가 많았던 수녀죠. 그런데 그 일종의 그 원래 있었던 원장 수녀가 그 루스를 키우면서 그런 사람도 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한테는 어떻게 보면 데보라카가 분한 클로다 수녀한테 그 원장, 나이 많은 원장 수녀가 너 자신이 너무 어린데 아직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나가서 대표 수녀를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그 안에서 그런 루스 수녀를 잘 교화시켜서 또 하나의 시험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5 수녀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미스터 딘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약간 망나니 같은 그 어린 처녀, 그런 사회에 동화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교육이 안 되는 그런 여인을 데려와서 코에는 엄청난 그 소용돌이 모양의 그 장신구를 코에 뚫어 놓고요. 그렇게 한 그 처녀를 데려오거든요. 당신들이 좀 교화를 해라. 그 젊은 처녀가 바로 칸치라는 이름인데, 거기에서 진 시몬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 시몬즈 너무 또 유명한 배우죠. 뭐 성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와 뭐 연극부터 해서 엄청난 배우인데, 거기에서 잠깐 또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거기에 보면 나이 든 장군 말고 젊은 장군도 나오거든요. 그 젊은 장군이 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부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수녀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젊은 장군은 자기도 좀 배우고 싶다, 언어도 배우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칸치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로맨스 그런 부분에 그 기운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결말도 없고 중간에 얘기가 좀 끊어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영화에서 조금 분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결말로 이 영화는 이끌어가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나중에는 거의 광기에 젖은 호러 영화 수준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 알프레드 융거, 잭 카르디프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알프레드 융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무대 장식은 알프레드 융거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융어. 이분은 그 프레스버거하고 그 마이클 파웰하고 작업도 여러 작품에서 했어요. 당장 저번에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그 영화에서도 무대 장식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존 포드 영화의 모간보, 클라크 케이블 나오는 거죠. 그 영화도 그렇고, 샤를 비더의 무기여 자리거라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작품을 합니다. 심지어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Young and Innocent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도 같이 작업을 할 정도로 유명한 무대 연출가라, 무대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줍니다. 잭 카르디프는 촬영 감독, 촬영 부분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광기로 연결되는 그 점진적인 부분이 다양한 그 외부의 시선으로 좀 갔으면 그게 훨씬 효과가 그 논리적이고 증폭 효과가 컸을 건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람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이제 보면 여러나 지상에서 영원으로 놓은 거는 데보라 카를 위해서 저렇게 놨는데, 데보라 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숙한 부인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영원으로서는 저기 버트렌 카스터하고 저 해변에서의 애정 씬은 어마어마한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상당히 뭐랄까 그 애정 저런 씬에서 길이 남는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 거기에다가 저거는 불륜의 또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지상에서 영원으로 너무 괜찮은 영화라 저는 저 영화도 한번 이제 다룰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상에서 영원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 영화에서는 수녀 역이잖아요. 그거하고 극단적인 어떤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영화에서 또 재미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제 동영상을 따라오면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서 만약에 그런 저가 좀 상정하는 그런 즐거움의 포인트 하나는, 여기 뭐 데보라 카라든지 저 버트랜 카스터라든지 그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바바라 스탠윅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배우의 그 라나 터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험프리 보가트하고 로렌 바콜, 예, 그런 유명한 배우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정말 또 재밌는 거는요, 그 조연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조연들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낯설겠지만 자꾸 영화 속에서 자꾸 마주치게 되면 그런 조연에 대한 반가움과 그런 느낌이 또 영화 보는 재미에 그런 부분을 배가시키거든요. 오늘이 좀 그런 부분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가 이 영화 알려드릴게요. 어떤 영화인지. 흑수선이라고, 엄청나게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EBS에서도 자주 했고요. 흑수선, 블랙 나르시수스에서 흑수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데보라 카고요. 잠깐, 데보라 카인지 캐서린인지 데보라 카가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얼굴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루스 같기도 하고 데보라 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얼굴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보라 카 같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루스 같고 그러나요. 저 자신도 해서 데보라 카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루스는 루스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데보라 카 같기도 하고 참 정체불명해.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제가 재밌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영화 감독이 그 마이클 파워라고 에머리 프레스버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전에 했던 영화 그 여우 키우던 영화, 그 영화의 그 인물들이 이 영화에서도 제법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거기서 제니퍼 존스가 아주 야성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산속에서 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하프를 키면서 관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주 얼굴 자체가 인상적이었고 성격 배우 같은. 이 영화가 영국 영화니까 늘 영국 영화에서는 영국 배우들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 배우가 에스몬드 나이트라는 배우예요. 그리고 이 더 리버에서도 거기에 주인공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같은 배우가 겹치는 거예요. 이 흑수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노 장군, 나이가 든 장군이 있잖아요. 그 인도의 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캐릭터가 있는 역할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딘이라고 해서 거기에 행정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유분방하게 거기서 사는. 그 미스터 딘을 맡은 배우가 데이비드 파라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파라가 또 그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우 키우는 제니퍼 존스가. 거기서 어떤 역이냐면 잭 레딘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니퍼 존스를 마차에서 태워서 자기의 성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막 옷을 막 입혀보고, 그리고 끝까지 막 말을 타고 결혼을 목사하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는 그 잭 레딘, 그 남자가 여기서 주인공 미스터 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재미가. 그리고 요 얼마 전에 보셨던 심야의 추적자에서 그 펫이라고 해서 그 강도 행위를 하고 나서 차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차를 운전한 친구 있죠. 그리고 이상한 그 여자 그의 술집으로 들어갔을 때 막 그쪽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했던 주인공 이름이 시릴
쿠사기거든요. 그 시릴 쿠사기 언제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 건트 어스 거기에서 목사로 나왔는데 심야의 추적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는 그 안에서 그렇게 주역 배우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역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재미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그 동영상이 만약에 50회, 70회 이렇게 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시리즈가 이어지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점점 즐거움으로 배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주연 못지않게 조연의 얼굴을 잘 기억하시고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흑수선 줄거리 한번 볼까요? 줄거리 어떤 줄거리인지. 네, 제가 어느 정도 민 얘기는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로다 수녀 말씀드렸죠. 데보라카, 거기서 이제 5명의 수녀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젊은 나이에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위치한 오지의 마을로 선교 활동을 나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필리파 수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정원을 잘 돌봅니다. 루스 수녀, 문제의 수녀죠. 캐서린 바이런, 광기에 젖어가는 수녀고요. 그 다음에 하니 수녀는 인간적인 이런 관계가 좋아서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오니가 나올 것 같아요. 브라이오니 수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덩치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수녀죠. 함께 선교 활동을 나선 클로다 수녀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힌다. 이 공간은 어떠면 끊임없이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교회에 종을 쳐야 되니까 종을 치는 종소리, 그리고 그 티벳이나 네팔, 인도 쪽에서 길게 뻗어 있는 약간 나팔 같은데 아주 그 빽빽한 트럼펫 소리 같은 것도 나고, 어떻게 보면 그 심연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악기 있잖아요. 그 악기가 마치 부하고 계속해서 그 악기가 운명의 소리처럼 또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시각적인 영화이자 청각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어갈게요. 선교 활동에 나선 클로다 수녀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힌다. 그것은 이방인을 싫어하는 마을 사람의 경계심이었다. 데이비드 파라분, 그러니까 잭 레딘을 맡았던 사람이죠. 젊이라고 불리는 젊은 사나이의 주도 아래 마을 사람들은 돈을 받고 수녀들이 세운 학교며 병원에 몰려들어 수녀들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건물을 기증한 그 나이 많은 장군은 그 역할이 이 사람들을 좀 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질병 자체도 여전히 아주 뭐 신적인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꺼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줘가지고 거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돈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스스로 가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일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미스터 딘이 행정관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하고 여러 가지 그 교육도 받고, 그래서 뭐 꼭 괴롭히는 거는 아니에요. 좀 뭐랄까 귀찮게 하긴 하겠죠. 또한 딘은 칸치 진 시몬즈 분이라고 하는 거리의 여인을 수도원에 맡겨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젊은 장군, 아주 늘 이렇게 보석을 바꿔 끼고 하는 멋진, 어떻게 보면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의 보석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 보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주임 신부인 데보라카가 자기가 수녀가 되기 전에 그 막 반지를 선물 받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또 플래시백 되는 것도 나오고요. 문제는 이제 이 장소에 들어서면서 모든 수녀들은 그동안 판도라의 상자처럼 덮어놨던 그 과거의 기억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요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 영화는 중간 선택이 없다는 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하는 거죠. 믿음이냐 아니면 비믿음, 중간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그동안은 종교에 완전히 종교와 노동해서 모든 걸 다 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자꾸 그 인간화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클로다 수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미스터 딘한테 얘기해요. 당신 보기에 내가 변한 것 같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인간적이 된 것 같다. 결국은 종교인은 인간적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로다 수녀는 마을에 도착한 첫날 수녀가 되기 이전에 행복했던 생활을 떠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놀란다. 클로다도 원래는 결혼을 하려고 했죠.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게 이제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간 순간에 부모님하고 인사도 끝나고 반지도 받고 한 순간에 이 남자가 그냥 본인의 꿈을 쫓아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클로다 수녀는 자기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는 오로지 수녀의 길밖에 없다 해서 수녀가 된 거예요. 클로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갈등에 시달리는 건 클로다 수녀뿐이 아니었다. 루스 수녀가 남몰래 딘에 대한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열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온다. 하지만 아기가 상태가 워낙 중한 상태여서 수녀들은 결국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고 약을 먹인 뒤 돌려보낸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 그 딘은 처음에 올 때부터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원초적인 사람들이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특히나 중환자가 오면 무조건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치료를 못하면 이 치료 자체가 주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이가 배쳐갈 것이다. 예전에 자기가 여기 행정관이 되기 전에 어떤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차양이 있는 거를 말이 차양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그 차양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 있던 갓난아기한테 덮쳐서 그 아이가 사망을 하자 그 다음날 그 행정관은 살해당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걸 경고를 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왔을 때 브라이온이라는 그 덩치 큰 수녀가 그런 병원 담당인데 그 수녀가 이제 거부를 합니다. 딘의 그 얘기를 듣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친화력이 좋은 그 하니 수녀가 있죠. 수녀가 거기서 일을 벌이는 거죠. 결국은 그 아이한테 약을 먹여서 돌려보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하게 되고 당연히 뭐 병원이나 당연히 그 학교에 아무도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 루스 수녀가 점점 신심을 잃어가고 그리고 그 주임 수녀인 클로다한테 점점 뭐랄까 호의를 베푸는 미스터 딘에 대한 어떤 그런 질투와 그 클로다 수녀한테의 질투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광기로 이렇게 미쳐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 그때 그 통신판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원피스 같은 걸 구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정원 담당으로 온 필리파 수녀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 수녀도 그 수녀가 해야 될 거는 일용 양식, 그러니까 양파나 감자 이런 걸 씹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된 그 장소에 자꾸만 그 사람도 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보라카 주임 수녀한테 나 여기 와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20몇 년 동안 묻어뒀던 생각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나면서 스스로 자꾸 그 이상한 생각에 들면서 신심은 멀어지고 이 생활에 점점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보면 그 영어를 대신 이렇게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아이가 그 노 장군의 요리사의 꼬마 아이거든요. 되게 귀엽습니다. 한 7, 8살 되는.
걔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꽃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꽃 이름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그 필리파 수녀죠. 그 정원을 담당해야 되는 그 수녀가 감자나 양파 심을 때다가 모든 꽃을 다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녀는 수녀대로 완전히 또 인간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겁니까? 감자하고 먹을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그것만 심고 그거를 먹고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처럼 그런 꽃을 통한 환상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꽃을 통한 아름다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도원 중간에 이렇게 펼쳐진 점점 화사하게 자라는 이런 나무를 비춰줄 때는 그런 부분이 이 전체가 완전히 이 신심에서 벗어나서 그 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또 루스 수녀의 광기와 이렇게 겹쳐서 이제 파국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영화 자체가 상당히 그 볼거리도 많고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호러 영화로 변하는 그 장면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 이 영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벌써 31분. 꽤 지났네요. 벌써 31분이면. 그러면 처음에 조금 틀고 그냥 말아야 될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캘커타의 좀 보다 큰 수녀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 이제 정면에 보이는 저분이 원장 수녀고, 이제, 거기서 편지를 받습니다. 그 노 장군한테. 우리가 그 히말라야 정상에 있는 곳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줄 테니까, 거기에 와서 선교를 해서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해주면 고맙겠다 해서 이제 그 수녀를 차출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색감이 벌써 다르죠. 그리고 이제 편지가 온 거죠. 두 번째는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미스터 딘이라는 잭 레딘이죠. 그 여우 그 영화에서 귀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좀 어려움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겁주는 얘기를 써놨고 만약에 오려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폐허가 돼서 그 아야라는 좀 뭐랄까 정신세계가 좀 주술사 같은 그 여인이 이 공간을 지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벽화 자체부터 해서 전부 약간 쾌락과 환락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런 벽화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색감이나 그런 게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아야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볼까요? 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저 안에 뭐 펄럭이는 저런 부분부터 약간 우리식 무당같이 하면서 약간 신들린 여자같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 안에는 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전체가 비어 있다는 거하고 그 공간을 결국은 채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으로 갈까요? 제가 이것도 아마 저작권 부분이 어떨지 모르니까 자 여기는 이제 그 실질적인 사진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아야 부분에서는 아야를 그 편지에서 아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야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공간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저 사진은 이제 그 몬프의 그 절벽의 집이 어떻게 그 배경이나 그런 걸 갖다가 실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세트에서 촬영이 됐는데 뒤에는 이제 그림들인데 영화의 색감이라든지 그런 그 장식이라든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연출 자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연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출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어떤 구도나 마지막에 약간 그 광기와 호러의 근간으로 변할 때도 그런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성 방식, 훌륭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왜요? 아니면 이 영화를 극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확실히 느껴지는 영화여서 완벽하게 거기에 빨려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으로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수녀들이. 그래도 여기, 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아주 공기는 좋고, 그렇겠다. 나중에 가보면 이제 물은 안 나오고, 뭐, 문은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뭐, 한두 가지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일단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도 계속 북 치는 소리. 이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푹 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젊은 장군이 아픈데 젊은 장군이 죽어야지 그 소리가 멈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화 속에서 북소리, 가끔씩 보면 그 전통 긴 나팔 소리, 그런 게 그 음울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게 하고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부분에, 그리고 여기서 잭 레딘이라고 자꾸 얘기하나요? 미스터 딘, 그 남자, 여기서 행정관은 계속 그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공간은 막 처음에는 막 그 데보라카하고 했을 때, 이 공간 떠나라,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러면서 여기는 모든 게 좀 과장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장된 느낌은 영화에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그 과장된 느낌 전체로 가다 보니까 그 과장됨의 이 본질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어떤 장면인지.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짐을 싸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지 그런 어떤 장면을 차치하고 지금 시간에 첫 장면으로 바로 아까 그 이어지면서 이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이 되게 그 감독 부분에서는 엄청난 그 연출, 상징을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문이 여러 번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그 정면에 여기서 종을 쳐야 돼요. 종을 사람이 그 땡겨서 치면서 종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일종의 이 영화에서 이 종소리는 어떻게 보면 수도원의 지금 보면 병원하고 교육원, 이 수녀들의 공간에서 나오는 종이잖아요. 이 종소리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공간을 지배하는 북소리와 그들의 아끼인 긴 나팔과 그런 바람소리와 그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이 열리고요. 저 앞에 정면에 이렇게 그 종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위험과의 맞닥뜨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결말적인 연결하고도 붙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빨리 당겨서. 자, 지금 저기에서 걸어 나가는 저 수녀가 바로 루스 수녀입니다. 그 문제의 수녀거든요. 한번 저 장면을 아주 웅장하게 표현하면서, 저 맞은편에 저게 이제 히말라야인 거죠. 저기서 어떻게 하냐, 저 아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떨어지면 바로 뭐 죽는 정도가 아니라 끝이 나는 거죠. 저 위험한 아슬아슬한 저기서 맨날 종을 치게 되거든요. 지금 종을 치는 사람은 루스입니다. 그 문제. 자, 볼까요? 이런 색감들 너무 색감적으로 좋은 영화예요. 색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영화가, 저는 이 더 리버라는 영화도 엄청난 색감의 영화거든요. 저는 컬러를 그야말로 영화 안에서 제대로 구현할 줄 아는 위대한 감독 중에 하나가 장 르누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재미있는 게 이 붉은 스카프를 하고 여기에 내리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나이 많은 장군입니다. 이 공간을 대여해주고 준 거죠. 그들 보고 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제니퍼 존스의 그 귀향에서 하프를 치면서 그 관을 짜던 그 아버지인 거죠. 보세요. 보면 자, 지금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보면 이게 그 나팔을 확대한 거거든요. 긴 나팔이 있잖아요. 그 악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팔하고 티벳을 가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소리가 계속 울리고, 그 다음에 막,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게, 좀 전에 그 종하고 어떻게 보면 종을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잖아요. 종의 울림하고 이 안에, 이 울림은 뭐겠어요? 이내 사람들의